안녕하세요. 뒷부분 맞아요. 할게요. 뭐, 며칠 지난 뒤에 이제 찍는 거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게 마저 다 끝내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까지 하는 친구들 있으니까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읽어볼게요. 헌병, 이게 무단 통치가 실시되다라고 해서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갔죠. 자, 헌병 경찰을 통한 무단 통치라고 해야 되나요? 내 맘대로 써야지. 자, 무단 통치라고 봅시다. 자, 식민 통치 기구를 설치했죠. 자, 이 무단 통치를 하기 위한 그런 기구, 바로 이 통감부에 이어서 이 통감부를 잇는 기관인데요. 바로 뭐예요? 조선 총독부죠. 자, 이 총독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식민 통치 최고 기구예요. 이 조선을 이제 다스리는 최고 기구입니다. 이 총독은요, 그 이전 통감에서 계승된 인물이에요. 자, 이 데라우치라는 그런 인물인데요. 자, 이 총독이 바로 데라우치 맞나?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요. 자, 이 총독이라는 직책이 바로 이제 나라를 사실상 다스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총독은요, 어떤 사람들이 임명이 됐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육해군 대장 출신들로만 임명이 돼요. 여기 좀 오해를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거요, 전현직이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전현직입니다. 전현직 육해군 대장 출신 등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선 총독은요, 사실상 이 조선의 왕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총독 위에는 바로 누구밖에 없냐면요, 천황밖에 없어요. 일본의 지배자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 천황 이외에 누구도 이 총독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한반도의 지배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써 있잖아요. 행정, 입법, 사법, 행정, 군 통수권 모든 부분을 다 가지는 게 바로 이 조선 총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추원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중추원은 바로 누구들을 이제 갖다 놓는 곳이냐면은 친일파들이에요. 조선을 넘기는 그때 일조했었던 이 친일파들 일사오적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다가 모셔놓습니다. 이제 자문해주는 이 자문위원으로서, 이 자문기관으로서 놔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들어는 주되 이렇게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방행정 조직도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개편하게 되느냐? 옛날에 얘네들이 2차 가보개혁 때인가요? 이 부체제로 다 바꿨었다가 13대로 전환했었죠. 근데 다시 부체제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이 지방의 행정구역 그 편제대로 조금 이렇게 그대로 이제 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13도, 그 다음에 12부 229인데, 이런 우리 전통적인 이런 그 도체제와 도부 군체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 자체는 해체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 유력 인사들, 이런 돈 많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이제 협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이제 친일 세력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고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유와 압박이겠죠. 자, 그리고요, 이 무단 통치는 또 어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막대했는지를 좀 볼 텐데요. 어떻게 했었느냐? 헌병 경찰제죠. 자, 헌병 경찰제가 실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 즉결 심판권이라고 이제 써 있었는데요. 여긴 즉결 심판권 뭘 실시했다고 써야 되나요? 이거 조선 태형령인가요? 뭐야? 그 조선 태형령을 쓰기에는 너무나 칸이 작은데? 일단 이렇다고 칩시다. 헌병, 그러니까 이 군인 내에서 경찰 역할을 담당하던 이 헌병이 바로 이 민간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들에게는 막강한 권한까지도 줬어요. 즉결 심판권, 즉결 처분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즉결 처분권을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직접 이제 죄의 여부까지도 가리고 그 다음에 이런 처분까지도 한다라는 겁니다. 태형, 매질까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조선 태형령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요, 이 플레임이요.
네, 여기에 조선 태영령이 들어가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뭐 관리나 이런 교원들에게도 제복을 입고요, 칼을 차게 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요, 뭐 이런 언론 출판 집회 자유 이런 것들 싹 박탈했다고 했었죠. 이 신문 같은 것들도 거의 다 폐간시켜 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 신문이었었던 대한매일신보는 뭐 매일신보인가요?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친일 언론기관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정말 초보적인 교육만 시켜요. 바로 뭐냐면 우리를 우민화 시킨다라는 거죠. 자, 이 우민화 정책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자, 이 고등교육이 없는 단순한 그런 산업의 일꾼으로서만 이제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했었던 거여서요. 자, 보통학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따지면 초등학교예요.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이제 축소시켜 버립니다. 원래 6년이에요. 자, 그리고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이런 것들 위주로만 이제 편성됐었다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2번은 뭐가 써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라고 써 있죠.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죠. 이 토지조사 사업 여기도 연도가 사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12년에 토지조사령 자체가 내려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912년으로 보긴 하는데 뭐 또 책엔 1910년으로 써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여기 밑에 뭐 토지조사령이라는 게 일단 밑에 써 있잖아요. 12년에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이게 실시가 됐었던 건데 10년으로 보기도 하네요. 자, 여기 이 목적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의 내용들은 사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포괄적으로 다스렸을 뿐이지 뭐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간 게 없잖아요. 이 경제적으로 뭔가 이권을 취했었던 것, 그러니까 뭔가 이권 취했다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익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 신고주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신고를 우리가 해야 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음을 신고했어야 됐다라는 거고요. 자, 통감부가 이 국유화한 황실 토지를 총선 총독부로 이제 편입하게 됐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 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이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땅들은 다 누구에게 넘어갔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넘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나도 모르겠네. 응? 응? 뭐 기껏해야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데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이라고 부르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 얘네가 바로 이런 물선 토지를 이 얘네가 이제 나눠서 팔도록 그렇게 썼던 기관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바로 누구에게 팔았겠어요? 일본 애들에게 팔았겠죠? 자, 그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농민들은 이제 경작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뭐냐면 이 관습적 경작권이에요. 관습적 경작권을 상실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히 계약에 의한 소장농으로 전락이 되면서 이 소장농에 대한 권리가 이제 많이 열악해졌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일제산업통제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었어요? 산업하면은 회사령이라고 했었죠. 내가 회사령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회사령 공포인데요. 회사령은 뭐예요? 신고제의 허가제예요. 허가제죠.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얘네들이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잘 안 해주겠죠?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뭐 일본 자본의 무분별한 한국 진출을 통제했다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타 산업의 약탈인데요. 자, 이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 이런 것들 또한 다 뭐다? 허가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허락 없이는 이런 것들도 다 제대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들이 다 독점하게 됐었다라는 거고요. 자, 조선식산은행 이런 것들도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 금융적으로도 이제 침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산업 같은 경우, 기간 시설 같은 것들을 확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충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이권 또한 일본이 가져갔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뭐겠어요? 여기 배경은 바로 뭐 3.1운동이나 되겠나요? 아, 뭐야? 아, 문화통치라고 해야 되겠네요? 맞나? 뭐야? 문화통치일 거예요? 자, 문화통치. 왜냐? 여기 읽어보면 3.1운동 이후에 국제 여론이 악화되면서 부단통치의 한계를 절감했죠. 그러니까 뭐로 변신한다? 통치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문화통치라고 부릅니다. 이건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불렀었죠. 자, 여기 이 문화통치인데요. 무슨 총독도 임명 가능하다?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무관이잖아요. 무관. 그러니까 이거 힘쓰는 애들, 여기는 펜 쓰는 애들, 이런 애들로 이제 임명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임명된 적 없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요, 기만하는 통치기다라고 부르면 돼요. 기만. 우리를 기만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리고 무슨 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냐면은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 개 봐야 되니까 매우 빠르게 답만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일 민족운동 탄압을 강화했다라고 했는데요. 뭐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느냐?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치안유지법이려나요?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굳이 들어가자면 그런 내용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언론 출판 집회 이런 자유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신문들이 만들어져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이런 것들을 검열하고 삭제하는 그런 통제를 더 심하게 썼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정책을 실시하게 됐었느냐라는 건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문화 통치기를 여기다가 또 이제 그렇게 구분을 했네요. 민족 분열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화 통치 이제 뭐 민족 분열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고요. 지방자치제도 실시했었습니다. 이 문화통치기 때요. 자, 문화통치기 때 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긴 하는데 이 지방자치 너네들이 우리말을 잘 들으면 이제 너희들에게 너희 어느 지역 일정 지역을 스스로 너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이제 뭔가 기회를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이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는요 실질적으로 의결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과 친일인 사들로만 구성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까도 말했듯이 기만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육 기회도 확대를 하기는 해요. 바로 뭐냐면 아까 초등학교가 뭐였어요? 보통학교였죠. 보통학교를 다시 6년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취약 대상자들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1910년대보다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양성하게 되느냐? 뭐 친일파겠죠. 자, 이 뭐 민족 개조론, 자처론, 참정론의 등장했었다라는 건데, 친일파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자치론자?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친일파? 좀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나중에
정정해 줄게요. 자, 6번. 이 배경 일본의 공업화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에게 이제 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해 갔었던 겁니다. 산미 증식 계획 같네요. 읽어보지도 않고 막 쓰고 있죠. 자, 여기 산미 증식 계획인데요. 자, 여기 산미 증식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공업화가 돼가지고요. 쌀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요. 근데 일본 내에서는 쌀을 막 생산하려고 할까요? 이 쌀이라는 건 농업은 이익이 별로 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쌀 증산이 일본 내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쌀이 부족하게 돼서요. 이 쌀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한국의 쌀을 막 무작정 가져가게 되면 한국 또한 일본의 식민지인데 식민지를 완전히 막 이렇게 막 뜯어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추진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 쌀을 생산량을 늘려서 늘어난 부분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쌀의 생산량을 늘린다? 품종 개량, 그다음에 수리 시설 개선, 그다음에 바로 비료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 농토 개간이라고 써 있네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비료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이게 계획대로 증산이 일어날까요?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계획대로 생산량이 늘어나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량에 근데 이 늘어나진 않는데 얘네들은 어쩌냐면은 계획한 증산분을 그냥 계획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쌀들이 쭉쭉쭉쭉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자, 그렇게 됐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이제 내부적인 부분이 이제 좀 써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토지 회사나 지주들은 당연히 좋아요. 왜냐면은 쌀값을 이제 국내보다 더 비싸게 외국에 팔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농민들은 자기네들이 먹을 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선 내에 쌀값이 올라가 버리니까요. 이 처지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결과 한두 가지 더 써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좀 내용이 부실한데요. 바로 뭐냐면 이 국내에 쌀이 부족해지니까요. 만주 지역의 쌀을 이제 국내로 들여와서 만주 지역의 잡곡이에요. 만주 지역의 잡곡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급하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증산에 필요했었던 비용 있죠. 증산에 들어간 비용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지주에게 전가하게 되는데요. 지주는 누구에게 떠넘겼을 것 같아요? 전가라는 건 떠넘겼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소장농에게 떠넘겼겠죠. 자, 이 소장농에게 떠넘기면서 이런 소장농들이 피해를 봤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꽤나 중요한 내용들이 좀 어설프게 빠져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7번 일제 산업 정책의 변화라고 써 있는데요. 자,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자, 1920년대 드디어 이제 회사령을 폐지하게 되는데요. 바로 왜 그러냐면 이 일본이 내부에 투자할 만큼 다 투자해서 일본 본토에 그래서 투자 대비 이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이 투자 대비 이익이 많이 나는 곳 땅값도 싸고 노동력도 싼 조선 지역에다가 회사를 설립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을 이제 어떤 걸로 변화시켜 달라고 했겠어요. 자유롭게 이제 회사를 세울 수 있게 신고제로 변경을 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제로 변화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이 관세는 이 관세에 대한 그런 계약은요. 일제 강점기 딱 그 시작 무렵부터 이제 돼가지고 이게 그 관세에 대한 협정이 만기가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하지 않으면서 관세가 이제 철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관세가 철폐가 되니까 이 일본의 품질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제품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방어막 없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미와 제트스트림 자주 얘기하죠. 가격이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러면서 우리 자국 산업들이 이제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은행령 이런 것들도 이제 발표하게 되면서요. 이 한국의 금융 부분까지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국내 항일 비밀 결사 활동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꽤나 중요한 것들이 꽤나 나오죠. 자, 이 국내에요. 자, 일본에 정하는 이제 비밀 결사입니다. 몰래 일본 몰래 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왜냐면은 이 우리 지금 나라가 망했죠. 망한 상태에서 이제 일본에 저항하려면은 몰래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이 일본이 탄압이 강화가 되니까 몰래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단체가 있었느냐라는 건데 두 개는 내가 무조건 기억하라고 했어요. 바로 뭐예요? 독립의군부.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대한광복회라고 했었죠. 자, 독립의군부에서 기억해둬야 될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임병찬이죠. 잠시만요. 갑자기 뭔가 전화가 와가지고요. 잠깐 끊어졌는데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자, 임병찬이 이제 여기 조직한 사람을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독립의군부를 만든 사람은 임병찬입니다. 얘는 누구의 오더를 받아서 만들었냐면 이 고종이 이제 사실 지시를 했어요. 고종이 밀지를 보내서 이제 이 독립의군부 독립단체를 만들게 했었는데요. 자, 그렇단 말은 이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둘 다 독립을 생각했었던 그런 단체인데 독립 이후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살짝 유추할 수가 있겠죠. 바로 뭐겠어요? 자, 고종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닌 나라를 만들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벽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독립의군부가 활동했었던 것 정도 하나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일본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이제 제출하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을 세웠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패해요. 자, 그리고 박상진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어떤 이 대한광복회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의병계열과 애국계몽계열 이런 이제 계열이 합쳐지게 됐었는데요. 자, 이 단체는요, 이 독립의군부와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복벽주의가 아닌 공화주의라는 겁니다. 자, 공화주의라는 것은 왕이 없는 정치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공화정이죠. 자, 이 공화주의를 이제 공화정이겠네요. 자, 공화정을 수립하는 그런 목표로 했었던 그런 단체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요, 국내의 비밀 결사 활동뿐만 아니라 국외에 이제 이 만주 쪽에 독립단체, 독립기지까지도 건설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김좌진 장군도 여기 계열 쪽이에요. 자, 이 김좌진 장군까지도 우리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인데요. 만주 쪽은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을 그렸을 때 간도는 서간도와 북간도가 있다고 했었죠. 여기 서간도 또는 북간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서 또는 남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북은 여전히 계속 북이고요. 자, 남만주 지역 여기는 남만주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북만주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부르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압록강 쪽이고 여기는 두만강 쪽 북쪽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 북간도 지방에서는요, 이 명동과 용정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이 만주 쪽의 지역 이름인데요. 용정이나 명동 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부터 막 만주라고 간도라고 부른 지역 이런 전체 일대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단 한인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 특히나 이런 한인 집단촌을 막 이렇게 응집력 있게 구성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었냐면은 대종교 계열이에요. 이 대종교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바로 뭐예요? 단군.
이 나철 오기오가 만들었었던 이 단군을 중심으로 했었던 종교인데요. 자, 이 대종교 계열이 바로 이 중광단이라는 독립단체를 만들고요. 이게 바로 북로 군정서를 조직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쪽을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자치단체인 간민회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용종과 명동 이곳에서는요, 서전서숙 명동학교가 만들어져요. 뭐 이 서전서숙 같은 경우 뭐 이상설이라는 인물이 만들고, 명동학교 같은 경우는 김약연이라는 인물이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서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삼원보에 심화문촌을 건설하였다라고 써 있냐면은 뭐겠어요? 신민회겠죠? 자, 신민회가 국외 독립기지를 건설하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 서간도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서간도 삼원보라는 지역이에요. 자, 그곳에 신안민촌을 건설하게 돼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거주 지역이라고, 뭐 코리아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경학사라는 이제 이 독립 단체, 그리고 부민단, 그리고 한족회로 이어지는 그런 이 독립 단체이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민회는 뭐도 만들었다고 했어요?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다고 했었죠. 이 신흥 강습소는 뭐가 되냐면은 신흥 무관학교가 됩니다. 자, 이 신흥무관학교 같은 경우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었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연해주 지방입니다. 연해주 지방은 어디냐면은 여기는 지금 중국 지역이죠. 자, 근데 여기 바로 이 동북 쪽에 이렇게 지역 있잖아요. 이 러시아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바로 연해주 지방인데, 자, 이쪽 지역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바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신안촌이라고 하는 거의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를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바로 권업회라는 단체고요. 자, 이 권업신문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게 이제 여기서 조직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요, 최초의 어찌 보면 임시정부 같은 형태의 그런 정부였었어요. 대통령은 이상설, 그 다음에 이동희가 부통령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었지만, 이거는 사실 러시아의 좀 어찌 보면 소련은 아니죠. 여기 이때는요. 자, 러시아에게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정부라고 보지 않는 그런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이런 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도 이쪽 지역을 뭐 자체적으로 이제 이끌어갔었던 그런 이제 연합회예요. 자, 자치단체인데요. 자, 이거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3.1운동을 거치면서 우리도 이제 정부를 만들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잖아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때 여기에서도 바로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한국민의회예요. 이게 바로 세 개로 나눠진 것 중에 하나인 대한국민의회라는 임시정부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쪽에서도 한인 사회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동휘라는 인물이 바로 이제 한인 사회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 위에 써있죠. 내가 여기 써있는 걸 왜 이렇게 안 하고 했을까요? 자, 그리고 미주 지역입니다. 미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과 그 다음 미국 주변, 이 미국이 이제 관할하는 그런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미국의 마지막 주 하와이죠. 하와이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와이로 이민 가서 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미국 본토로 넘어가서요, 이 미국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서는 뭐 오렌지도 캐요. 자, 오렌지도 수확하는 그런, 이게 사실상 좀 노예에 가까운 막노동 그런 운동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결집하게 되고 그들도 이제 독립을 향한 많은 움직임들을 보였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대한인 국민회예요. 자, 대한인 국민회는 바로 뭐냐면 이 전명훈과 장인환 누구를 죽였어요? 스티븐스를 죽였죠. 스티븐스를 죽인 그런 의거를 계기로 해가지고요. 이들에 대한 사실 구명운동 이런 하는 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죽일 놈을 죽였다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한인 단체들이 이제 결집하게 되는, 이게 통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이 독립운동 자금도 모금하고 신한민보라는 신문, 그들끼리 이제 연락을 알리는 그런 신문들도 만들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장투쟁까지도 준비를 해요. 미국에서요. 바로 누구냐면은 박용만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 가장 명망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해요.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하와이에서, 이건 실제로 군대예요. 군대까지도 조직을 해가지고 이 무장투쟁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숙무학교라고 해서 이거는 멕시코에 세웠었던 이제 학교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선언, 독립선언 움직임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이거 뭐 3.1 운동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보자면 이 국제사회가 변화됐다라는 건데요.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레닌이 바로 또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식민지 민족을 해방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바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었어요. 사회주의 국가들은 왜 그러냐면요,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자, 이 국가라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를 억압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정점에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것들을, 특히나 제국주의 국가 같은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바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는요, 사실 국가라기보다는 뭐 꾸민이라고 부르는 그 노동자들의 모임, 그런 모임의 연합체, 이런 성격이거든요. 국가를 사실상은 원래는 부정을 하는 게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민지들에게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 이런 노동자들이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이런 해방 선언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찌 보면 독립시키기 위한 명분으로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제시하게 되죠. 자,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시하게 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외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뭘 파견하게 돼요? 김규식을 파견하게 됩니다. 김규식은 신한청년당,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예요. 자, 이 사람을 파견하게 됐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국외에서 독립선언서도 발표하게 됩니다. 대한독립선언,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무호 독립선언이라고도 부르는 대한독립선언, 만주에서 있었던 선언이고요. 이거는 1918년이에요. 자, 그리고 1919년 2월 8일 날 이제 28 독립선언이라고 부르는 이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국외에서도 무르익고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무르익으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만세 시위를 기획하게 됩니다. 딱 시의적절하게 누가 죽어요? 고종이 죽죠. 시의적절하다라는 표현 좀 그렇고요. 이 고종이 이제 죽게 되면서 뭔가 사람들이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반일 감정이 이제 고조가 돼요. 이 고종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러면서 이 고종이 독살됐다라는 그런 썰까지 섞이면서 이 반일 감정이 더더욱 고조가 됩니다. 특히 고조가 되는 배경은 바로 뭐겠어요? 191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폭압적으로 다스렸었던 이 무단 통치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게 되면서 이런 국내 만세 시위, 이런 항일 시위가 이제 하게끔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고요. 자, 이 종교계 지도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계획하게 됐고요.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바로 이제 독립활동들을 준비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종교계라고 하면 바로 뭐냐면 이 뭐 기독교계와 천주교인가요? 기독교인가요? 그러니까 이 서학계와 그 다음에 이 동학계 쪽, 그러니까 천도교죠. 이 천도교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이런 만세 시위를 계획했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되어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배포했었습니다. 자, 이 독립선언은요, 3월 1일 날 이제 이 독립선언
만세 시위를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 민족대표 33위는 태화관에서 이 독립선언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학생과 시민들은요, 탑골 공원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발표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전개했었습니다. 자, 이 시위는요, 전국 도시에서 이 지방의 농촌까지 쭉쭉쭉쭉 퍼져 나갔었는데요. 자, 이런 운동을 이 처음에는 평화적인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을 했지만 일본 애들이 가만히 놔둘 리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 농촌으로 확장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폭력 투쟁으로 변화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만세 시위 이런 것들이 이어나가게 됩니다. 뭐 미국에서도 있게 돼요. 자, 일본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는데요. 무자비한 학살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암리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이 제암리에서요, 이 제암리 있는 이 주민들을 교회로 몰아넣고요, 교회 문을 입구를 이 못으로 이런 것들 걸어 잠그고요, 그걸 불태워버렸어요. 자,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3.1 운동은 의의와 영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의의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계층이 참여한 이제 운동이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일본이 통치 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죠. 바로 무슨 통치기로요? 문화 통치로요. 자, 그리고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독립운동의 지도부가 이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독립활동을 하는, 이제 역량을 확인했으니까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하나를 모아야 되겠잖아요. 역량을요. 자, 지도부의 필요성이 있게 돼서 바로 뭘 하게 돼요?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20년대에 무장 독립군의 활동도 이제 강화되고 농민 노동운동도 이제 영향을 끼쳤었다라고도 이제 써있네요.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 그 다음에 여기 1930년대에 인도의 반영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